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비슷한 이유로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태에서는 자유가 그 밖의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므로 나와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 상태에서 그 사회나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속하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들로부터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그리하여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 즉 사회적 자유란 일정한 법률,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이 제정하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을 가지는 것이다. 그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서는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자유, 즉 다른 인간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 즉 자연적 자유이다. 자연의 자유가 자연법 이외에는 어떠한 구속 하에도 있지 않듯이 말이다.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은 자연 발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노동이야말로 그것들, 사유물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의 사적인 권리가 된다. 어떤 부분을 떼어 가지는가는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의 말이 뜯어먹는 풀, 내 하인이 떼어낸 잔디의 떼짱,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채취한 광물은 다른 사람의 양도나 동의 없이도 나의 소유물이 된다. 나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다. 여전히 공유물로 간주되고 있는 야생동물이고 어떤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잡기 위해서 그것에 그토록 많은 노동을 지출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공유 상태인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시켜 소유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노동도 모든 것을 정복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 또한 그가 향유하여 소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이웃의 피해가 될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이웃은 타인이 그 자신의 몫을 취한 후에도 여전히 수취되기 전과 마찬가지고 충분하고도 커다란 소유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에 의해 땅을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다. 실로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든 담배나 사탕수수를 심고 밀 또는 보리의 씨를 뿌린 1에이커의 땅과 아무런 경작도 없이 방치된 동일한 크기의 공유지간의 차이를 고려해보라. 그러면 그는 노동에 의한 계량이 가치의 훨씬 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유용한 토지 생산물 중에서 10분의 9가 노동의 결과라고 말해도 그것은 대단히 낮추어 잡은 계산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사물이 우리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바에 따라 그것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순전히 자연에 속하는 것과 노동에 속하는 것들에 관한 몇 가지 비용들을 계량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100분의 99가 전적으로 노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인들의 몇몇 나라들처럼 이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례들은 없다. 이들 나라들은 땅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만 삶의 편익에 있어서는 빈곤하다. 이들 나라의 자연은 다른 어느 민족들에게보다도 풍성한 자원, 곧 식품, 의복 및 생활에 기쁨을 주는 것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마련해 주었지만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하는 편익의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광대하고 비옥한 영토의 왕이 영국의 일용 노동자보다 의식주에서 훨씬 못 살고 있다. 자선은 모든 인간에게 그가 달리 생존할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다른 인간이 가진 많은 것으로부터 그를 극도의 결핍으로부터 지켜낼 만큼의 것에 대한 권리를 준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들이 상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는 그것들을 이용한 셈이다. 만약 그가 또한 일주일이 지나면 썩었을 법한 자두를 주고 1년 내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호두와 교환하였다면 그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셈이다. 그의 수중에서 어느 것도 무용하게 상하지 않는 한 그는 공동의 자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재물의 일부분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만약 그가 그의 호두를 주고 색깔이 마음에 드는 한 조각의 금속을 받는다면 또는 조개 껍질을 받고 그가 키우던 양을 주거나 반짝이는 자갈 또는 다이아몬드를 받기 위해서 양모를 준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자기 곁에 평생 동안 보관하고 있다면 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셈이며 따라서 그는 그러한 내구재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 사람은 그가 스스로 그 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당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분을 교환해서 금과 은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금과 은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축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금속들은 소유자의 손에서 썩거나 부패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자신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잉여 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하였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유재산제와 같은 사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이 단지 금과 은의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의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법률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에 의한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법률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정치사회에 가치 있고 누가 가치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결성한 자들로서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의 확립된 법과 재판소를 가진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있으며 지상에서 그처럼 공통된 호소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달리 재판관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인 자연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와 같은 권력은 국가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처벌되어야 하는가를 명시적인 법률에 따라 심판하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당면한 상황에 근거하여 수시로 내려진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권력이며 양자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구성원들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이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침해를 받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달성된다. 절대군주는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군주가 저지른 또는 그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침해나 폐해에 대해서는 재판관, 곧 권위를 가지고 무사공평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따른 구제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있지 않다. 그러므로 짜르라고 부르든 대군주라고 부르든 기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칭호로 부르든 그러한 사람은 그의 지배밖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임의의 두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들 사이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상에 호소할 수 있는 유효한 규칙이나 공통된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 그들은 여전히 자연 상태와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폐단을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그의 권리에 대해서 심판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것을 유지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절대군주의 신민은 이제 그의 재산이 군주의 의지와 명령에 의해서 침해될 때 사회에 있는 인간들이 의당 가지고 있는 아무런 호소의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마치 이성적인 피조물이 평상시 그가 누리던 상태로부터 영락한 것처럼 그의 권리를 판단하고 방어할 자유마저 부정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인간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법률의 구속하에 있어야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모든 자유를 여전히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력에 의해서 증대시키고 또 무절제하게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인간이 스컹크나 여우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을 하면서도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데는 만족하거나 아니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입법부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가장 비천한 인간과도 평등하게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이 되었는데 그 법률은 또한 그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제정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누구도 일단 제정된 법률의 위력을 자신의 권위를 빙자하여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자기 자신이나 부하의 비행을 허용하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시민사회의 어떤 사람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숫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공동체를 결성했을 때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한 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동체는 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그 구성원들의 동의뿐인데 한 단체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정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오직 개개인 모두의 동의만이 어떤 결정을 전체의 결의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허약함이나 업무상의 잡다함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동의는 획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숫자 면에서 그러한 일들은 공동체의 인구수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모든 인간 집단에서 불갑을 일어나게 마련인 의견의 다양성과 이해, 관계의 대립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건에 입각해서 사회를 결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다수가 나머지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회가 일체로서 행동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즉각적으로 해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권력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사회를 결정하고자 단순히 합의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야말로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결성하는 개개인들 간에 실제 체결되고 또 반드시 체결될 필요가 있는 협정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치사회든지 그것을 시작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다수결을 산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자유인들 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회를 결성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모든 곳에서 문서상의 기록보다 먼저 발생하였으며 문자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오래 지속되어 다른 필수적인 기회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안전, 편안, 풍족함이 보장된 연후에야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국가의 건국자들의 역사를 더듬어보고 그 기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이미 사라진 연후였다. 만약 우리가 역사가 지시해주는 바에 따라 국가의 기원에 관해서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인의 정부와 행정하에 있던 국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나 역시 가족이 그 자체로 존속할 만큼 숫자가 많지만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 종종 그러했듯이 다른 인간들과 섞이지 않고 전부 모여서 살았다면 정부는 통상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 편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연법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근거하여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에 대한 후견인적 지위에서 자식들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의 처벌에 순순히 복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식들은 그들이 누군가를 처벌할 차례가 되면 모두 아버지와 힘을 모아서 범죄자에 대항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그의 판결을 집행할 권력을 부여하였을 것이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가족 성원 모두에 대한 입법자와 통치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처음 유년기 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1인에 의한 지배에 익숙하게 하는 한편 그 통치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능숙하게 그리고 애정과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경우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정치적 행복을 확보하고 보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며 또 경험을 통해서 용이하고 안전한 것으로 밝혀진 정부 형태를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덧붙인다면 사람들에게 군주제는 간단하고 가장 명료한 정부 형태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나의 주장 곧 정치사회의 시작은 단일의 사회를 결성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동의에 의존하며 사람들이 그러게 하나의 단체로 결성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정부 형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본래 자유로운 인민들은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통치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몇몇 가족이 서로 결합하여 정부를 창설하였다. 어느 경우에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치권을 한 사람의 수중에 맡겼으며 한 인물의 통치하에 있기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그의 권력을 제약하거나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정직성과 신중함을 믿어 그 권력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은 군주제가 신권에서 비롯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은 최근의 신학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권이 지배권을 가진다든가 모든 정부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도 통용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으로도 역사가 최대한 보여준 바에 따라 우리가 정부의 모든 평화적인 시작은 인민의 동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족하다. 그들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인간은 일정한 정부 하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그의 아버지나 군주에 대한 신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종과 충성이라는 항구적 구속 하에 산다. 성경의 역사에서든 세속의 역사에서든 일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지배권과 자신들이 자라난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기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로운 정부를 창설하였다는 신뢰만큼 빈번히 관찰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스스로 맺은 협정이나 약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협정에 의해서 그의 자식들이나 후손을 구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들도 성인이 되면 아버지처럼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행위도 기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자식의 자유를 양도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가 아니면, 즉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가 아니면 통상 그의 아버지의 소유물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현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자신을 어떤 공동체에 가입시킬 때 그렇게 결합시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하에 둔다. 왜냐하면 누구든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회의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재산인 그의 토지가 그 토지의 주인이 신민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지배권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전에 자유로웠던 자신의 인신을 어떤 공동체에 결합시킬 때 동시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전에 자유로웠던 그의 소유물도 또한 그것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명시적인 표명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은 불가불 영구적으로 그 나라의 신민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이를 변경시킬 수 없고 또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다시는 누릴 수 없다. 어떤 재앙에 의해서 그에 위해 군림하던 정부가 해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 행위에 의해서 그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말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그 집에 머무른다는 사실이 그를 그 집의 구성원으로 만들지 않듯이 이 사실, 즉 그 나라의 법률에 힘이 미치는 지역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 곧 그 공동체의 영구적인 신민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어떠한 사람도 그가 적극적인 협정이나 명시적인 약속 및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나라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신민이 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사회의 기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느 공동체의 성원으로 만드는 동의에 관해 내가 생각하는 바이다. 만약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토록 자유롭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 그는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 같은 지배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타인의 권력의 지배와 통제하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고 모든 사람이 그와 평등하며 그들의 대부분이 형평과 정의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아니므로 그가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안하고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재판관이자 집행자인데 인간은 자신에게 편파적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인 경우에는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태만하기 십상인 반면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격정이나 복수심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거나 흥분하기 십상이다. 이제 공동체 전체의 힘을 통한 보호는 물론 동일한 공동체에서의 타인이 노동, 조력 및 교제로부터 많은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는 사회의 선, 번영 및 안전에 필요한 만큼 자신을 부양하는 데에 사용하던 자연적 자유를 내놓아야 한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을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고 공동체의 안보를 침입이나 침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밝힌 것처럼
인간이 처음으로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하자마자 자연히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는 그 모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 형태는 완전한 민주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 중에서 공동체는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정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입법권이 처음에는 다수에 의해서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일생 동안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최고의 권력이 다수에게 되돌아간다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올 때 공동체는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새롭게 맡길 수 있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정부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입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일단 그 권력을 위임한 자들의 수중에서는 성스럽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내린 어떠한 명령도 어떤 형태로 표현되건 또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발해지건 상관없이 공공이 선출하고 임명한 입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률로서의 효력과 의무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승인이 없으면 법률은 그것이 법률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또 그러한 권력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데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삶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 자유, 소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자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자연법이 그 자신과 나머지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부여한 권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이 그가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입법권에 양도하고 양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입법권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 그 권력은 그 최대한에서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것은 보존 이외에 그 밖에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는 권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의도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자연법상의 의무는 사회에서도 중단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좀 더 다듬어지고 그 의무에 인정법이 부과한 널리 공포된 처벌이 부과됨으로써 그 준수가 강제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입법자들을 포함하여 만인에게 영구적인 규칙으로 남아있다.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공포된 영속적인 법 그리고 널리 알려진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에 의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신민들의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법은 문자화된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 이외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격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그것을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적용하더라도 확립된 재판관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의 권리를 확정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봉사해야 함에도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연법의 재판관이고 해석자이며 그 집행자인데다가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자신의 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도 통상 개인 혼자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통치권은 즉흥적인 명령과 불확실한 결정이 아니라 선포되고 승인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인류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을 다중에 결합된 권력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즉흥적인 생각이나 무절제하고 그 순간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의지에 근거한 터무니없고 무제한적인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진 모든 권력은 오직 사회의 선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확립되고 선포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사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인민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또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인 재산을 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잃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것인 재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재산이 나 그 일부를 그들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전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동의에 반하게 내게서 그의 뜻대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아무런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입법권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일부를 제멋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이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들만이 국가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행위는 입법부를 구성함으로써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할 자를 임명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리고 인민이 우리는 통치에 복종할 것이며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배받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인민들 역시 그들이 선출하여 그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법률에도 구속될 수 없다. 이것들이 사회가 입법부에 위임한 신탁의 한계이며 그 정부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신법과 자연법이 모든 국가의 입법권에 부여한 한계이기도 한다. 첫째, 입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야 한다. 이는 그 법률이 사건에 따라 다르지 않고 부자나 빈자, 궁정의 특권층이나 시골의 농사꾼에게나 단일한 규칙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러한 법률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창안되어야 한다. 셋째, 입법부는 인민들 스스로가 표명하건 아니면 그들의 대표자들이 표명하건 인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그 밖에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이전해서는 안 되며 또 이전할 수도 없다. 또한 인민이 그 권력을 설정한 곳 이외의 다른 곳에 설정해서는 안 되며 또 설정할 수도 없다.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모든 국가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권력이 모든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력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내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여전히 독자적인 인격체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의 법률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나 여타 인류에 대해 그들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며 그 단체는 이전의 구성원들이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인류에 대해 자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과 사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공공체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리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전 공동체는 그 밖의 모든 국가들이나 그 공동체 밖의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 상태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 이들 두 개의 권력, 집행권과 연합권은 그 자체로서는 참으로 상이한 것이다. 즉 전자는 사회 내에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의 국내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며 후자는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루는 권력이다. 하지만 양자는 거의 항상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권이 잘 행사되느냐 또는 잘못 행사되느냐는 국가에 대한이 중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집행권과는 달리 미리 제정된 상비적인 실정법에 의해서 규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합권이 공공선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일임되어야 한다. 신민들 상호 간에 관계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마땅히 그들의 행위에 앞서 미리 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국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것은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의도 및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들의 신중한 재량에 일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 목적을 명백히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력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행정권을 가진 자의 재량에 맡겨질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공동체에 유용한 모든 것을 예견하고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집행권자는 국내법이 아무런 지침을 규정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입법부가 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 소집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공통의 자연법에 따라 그 법을 활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결코 규정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행정권을 가진 자가 재량에 의해서 공공선과 공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필히 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아니 법률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행정권 또는 오히려 자연과 국가의 기본법, 곧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엄격하고 경직된 법률의 준수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많은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웃사람의 집을 결코 허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은 군주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그 어떠한 것도 빼앗지 않으며 단지 그들이 무제한적으로 그 현재의 군주와 그의 조상들, 뒤전의 군주들의 수중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사하도록 남겨둔 권력을 실제 그가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 그것이 그들이 의도한 바와 다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과 그 소집을 행정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입법권 사이에는 지상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들의 손에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을 노예로 삼거나 파멸시키고자 할 때 입법부와 인민 사이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상에 재판관이 없고 단지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인민은 다른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시도를 함에 있어 통치자들은 인민이 결코 그들의 수중에 위임한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일단의 인민이나 일개 개인이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는 권력의 행사에 직면해 있지만 지상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충분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하늘에 호소할 자유가 있다. 그것은 양친이 자식들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그들이 그것이 자연법이든 나라의 국내법이든 스스로를 다스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정되는 지식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가지는 권력이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법 아래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법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친의 가슴속에 하느님이 심어준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자비심은 친권이 가혹하고 자의적인 통치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지원, 훈육,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든 내가 입증한 것처럼 그 권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부권은 자연스러운 통치이며 결코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과 지배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권력은 그 자식의 재산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자식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회에 양도하는 이 권력은 이제 그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그리고
자연이 허용한 그러한 수단을 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그의 이성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따라 그 자신과 나머지 인류를 보존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이 권력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인류 사회의 모든 성원, 곧 인류 일반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의 손에 있을 때에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하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 될 수 없다. 그 권력은 단지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에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 형벌이란 전체의 보존을 위해서 너무나 썩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부분을 위협하는 부분만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협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한 자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러한 권력을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공격자가 다른 사람과 전쟁 상태에 들어갈 때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몰수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부권은 미성년임으로 인해 자식이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정치 권력은 인간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고 전제적 권력은 그러한 재산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발생하는 권력이다. 다른 사람과 전쟁 상태를 도발하여 부당하게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침략자가 그러한 부당한 전쟁으로 정복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강도 해적이 그들이 무력으로 굴복시킨 자들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사람들이 불법적인 힘의 강요 때문에 받아들인 약속에 구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도가 나의 집에 침입하여 단도를 나의 목에 들이대고 나의 자산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한다면 이로 인해 그는 그것에 대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가? 나에게 복종을 강요한 부당한 정복자는 그의 칼에 의해서 그러한 자격을 가질 뿐이다. 가해와 범죄는 그것이 왕관을 쓴 자가 행하건 시시한 악당이 행하건 똑같은 것이다. 침략자의 칭호나 부하들의 숫자로 인해 범죄의 속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큰 강도들은 작은 강도들을 처벌하여 복종시키지만 그들 자신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의 여린 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공격자를 처벌해야 할 바로 그 권력을 그들 자신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과 더불어 정복에 참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복을 이유로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편을 들어 싸운 사람들은 정복으로 인한 어떠한 고통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적어도 이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인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통상 그들은 정복자의 칼이 가져다주는 전리품과 기타 이득의 일부를 정복자와 공유하며 향유한다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복에 참가한 인민들은 정복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단지 그들이 지도자의 승리를 위한 희생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써서는 안 된다. 인민은 부정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부정의한 일을 하라고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되냐 하면 인민들 스스로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없기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들이 실제 전쟁을 부추긴 것 이상으로 부정의한 전쟁에서 저질러진 폭력과 부정의에 대해 죄가 있는 것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통치자가 그 인민 전체에게 또는 일부 동료 신민들에게 가한 폭력이나 탄압에 대해서 인민들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민들은 후자의 경우에 그러한 권력을 위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 하지만 정복자들이 그러한 구별을 내리기 위해서 고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며 그들은 기꺼이 전쟁의 혼란이 그러한 구분을 일거에 지워버리도록 방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정당함의 문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피정복자의 생명에 대한 정복자의 권력은
오직 피정복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지속하기 위해 힘을 사용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권력을 그러한 힘의 사용에 협력한 자들에 대해서만 가질 뿐이다.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무고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친 바가 없는 그 나라의 인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을 가지지 않으며 그들의 생명을 몰수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마치 그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나 도발행위를 저지름 없이 그와 더불어 순탄하게 살아온 자들의 생명을 박탈할 권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복자가 정당한 전쟁에서 굴복시킨 자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완전히 전제적이다. 정복자는 전쟁 상태를 도발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권리를 몰수당한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물들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는 세상의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언뜻 보아 특이하게 보이는 교의이기도 한다. 나라의 지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저러한 자가 그 나라를 정복하였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 정복은 마치 별도의 수고스러움이 없이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강력한 자들의 관행이 비록 제 아무리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복자가 칼을 내밀고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정복자의 복종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지배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전쟁에서 무력과 손해는 통상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침략자는 그가 전쟁을 일으킨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자산을 침해하지 않는 적이 거의 없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오직 무력의 사용만이 사람을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기만적으로 피해를 입히고는 배상을 거절하면서 무력에 의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건 어떤 사태를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힘의 부당한 사용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무력으로 나를 쫓아내거나 평화적으로 들어와서 무력으로 나를 내쫓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양편 모두가 복종의 의무를 지는 공통의 재판관이 지상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다른 사람과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은 힘의 방탕한 사용이다. 그러므로 그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이성을 버리고 야수의 방식에 따라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무력을 사용한 상대방에 의해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인간이 그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납고 굶주린 야수를 살해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의 과오는 자식들의 잘못이 아니며 그들은 아버지의 잔인함과 부정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평화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와 폭력에 의해서 오직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만을 몰수당할 수 있을 뿐이며 그가 저지른 죄나 감수해야 하는 파멸에 그의 자식들까지 연루시킬 수는 없다. 가급적 최대한으로 모든 인류의 보존을 꾀하는 자연이 자식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하도록 만든 아버지의 재물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복에 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향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침략자가 사용한 야만적인 무력이야말로 상대방에게 해로운 동물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의 생명을 박탈하고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실제로 입게 된 피해만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권리를 준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대로상에서 나를 습격한 도둑을 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다 가치가 적은 그의 돈을 빼앗고 그를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강도 짓을 한 셈이 될 것이다. 그가 무력을 사용한 것 그리고 그가 자초한 전쟁 상태로 인해 그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그의 재물에 대한 어떠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피정복자의 생명은 승자의 자비에 맡겨져 있으며 그의 노무와 재화를 승자는 배상을 받기 위해서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정복자의 처자식의 재물은 취할 수 없다. 그들 역시 피정복자가 향유하던 재물에 대한 자격이 있고 그가 소유하던 자산에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자연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배상을 할 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내가 부당하게 얻은 것을 무력으로 방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침략자가 되는 전쟁 상태가 된다. 내가 정복당하면 나의 생명은 몰수되어 상대방의 자비에 맡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처자식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전쟁을 도발하지도 않았으며 그 전쟁을 지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의 생명을 몰수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은 내가 몰수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처는 나의 자산에 대한 일정한 몫이 있으며 그것 역시 내가 몰수당하게 할 수 없다. 나의 처는 나의 자산에 대한 일정한 몫이 있으며 그것 역시 내가 몰수당하게 할 수 없다. 나의 자식들 역시 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노동이나 재산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복자는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식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자산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자연법의 근본 조항은 가급적 최대한 만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양편, 곧 정복자의 손실과 자식들의 부양을 다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양이 없으며 가진 것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완전한 만족을 일부 포기하고 그것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한 자들의 절박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자격에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정복자는 비록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정복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의 편에 가담한 사람들,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로서 그에게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대항한 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지 않는다. 이 중 첫 번째 권리에 의해서 인간은 비록 일정한 정부가 통치하는 속에서 태어나지만 본래 어떠한 정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합법적인 통치를 배척한다면 그는 또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에게 속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그의 조상들의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라면 그의 조상들로부터 그에게 내려오는 소유물 역시 포기해야 한다. 두 번째 권리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주민들이든 정복을 당한 후 자유로운 동의에 반하여 정부를 강요당한 자들의 후손들로서 조상들로부터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비록 그 나라의 재산 소유자들에게 무력으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정부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상들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정복자가 그 나라의 토지에 대한 자격을 가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 정부의 멍에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들의 후손인 인민이나 그 인민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무력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찬탈이나 전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권리를 항상 보유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동의를 한 정부의 구조하에 살도록 허용할 때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정부를 지속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은 추호도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후손들은 자유인들로서 만약 그가 그들에게 그의 나라에서 살도록 자산과 소유물을 허용하면 그가 허용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주어진 한도에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속성이란 주인의 동의 없이 그에게서 취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나는 군주들이 자기 나라의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면제받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점, 곧 그들이 신과 자연의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력도 영구법에 대한 복종 의무로부터 그들을 면제시킬 수 없다. 그러한 복종 의무가 약속의 경우에는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 역시 약속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 인가, 약속 및 선서는 전능한 존재도 얼검에는 구속이다. 아첨꾼들이 세상의 군주들에 대해서 무슨 말로 찬양하든 모든 군주들과 그들의 신민들을 다 합쳐도 위대한 신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양동이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나 저울에 묻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모든 합법적인 정부에서 통치를 담당할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며 원래 인민의 기원을 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 형태를 확립한 모든 국가는 공적 권위를 담당할 자를 임명하는 규칙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정한 방법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란 아무런 정부 형태가 없거나 또는 정부 형태를 군주제로 정해놓고도 권력을 장악하여 군주가 될 인물을 알거나 지명할 아무런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 다분히 흡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이 지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의 어떤 부분이든 담당하게 된 자는 비록 국가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복종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률이 지명한 인물, 결과적으로 인민이 동의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찬탈자 또는 그의 뒤를 이어 계승한 자는 누구든지 인민이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동시에 그에게 그때까지 찬탈한 권력을 허용하고 인정하기로 실제 동의하였을 때 비로소 자격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을 온전히 독립된 일체로서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던 일체감이 필연적으로 소멸하고 모든 사람은 이전에 처해 있던 상태, 곧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유, 또 다른 사회에서 도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가 해체되면 그 사회의 정부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정복자의 칼은 종종 정부를 그 뿌리부터 베어내는 것이고 사회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며 굴복당한 또는 여기저기 흩어진 다중을 사회의 보호와 사회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 게다가 사회가 해체된 경우에는 정부 역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논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분해되어 날아가거나 지진에 의해서 뒤범벅이 된 채 한 덩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골조가 남아있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단결하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살아있는 일체로 되는 것은 바로 입법부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입법부는 국가의 형태, 생명, 및 통일성을 부여하는 영혼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감을 느끼며 또 결속된다. 입법부의 설립이야말로 사회의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행위이며 그 설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체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인민의 동의와 임명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지도와 그 사람들이 제정한 법의 구속하에서 마련된다. 만약 인민의 동의와 임명이 없다면 인민 중에 어느 한 사람이건 여러 사람이건 어느 누구도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인민이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들은 권한 없이 법률을 제정하는 셈이며 따라서 인민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인민은 다시 복종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입법부는 자신이 제정한 규칙과 법률이 집행되고 복종될 것을 요구하는데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것과 다른 법률이 제정되고 다른 규칙들이 주장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법부가 변경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존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정한 수의 사람들 또는 그들의 집회 자체라기보다는 그들이 사회의 복지를 위한 일을 토의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이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이러한 권력의 적절한 행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박탈하거나 변경한다면 입법부는 참으로 변경된 것이다. 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하거나 사회가 지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자들은 인민에 의해서 임명된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민이 사회에 가입하는 목적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온전한 사회로서 보존되는 것 그리고 그 자체의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인데 그들이 다른 나라의 권력에 넘겨지면 이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행에 의해서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에 제각기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그 업무가 전적으로 정지될 때 정부 역시 가시적으로 중단되며 인민은 아무런 질서나 결속도 가지지 못한 혼란에 빠진 군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사법행정이 더 이상 없다든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일반 공공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속적인 권력이 더 이상 공공체에 없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다.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무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신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공통의 피신처로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에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그가 선거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사전에 약속하거나 청탁, 위협, 약속 등 기타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인물로 정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도 신탁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다. 사전에 투표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제정할 것인가를 약속한 자들을 입법부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자와 선거인들을 통제하고 선거 방식을 새로이 뜯어고치는 것이 정부를 그 뿌리로부터 잘라내고 공공의 안전을 그 원천부터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는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집회를 준비하고 나아가 그 자신의 의지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자들을 인민의 진정한 대표자이자 사회의 입법자로 내세우고자 기도하는 것은 겪을 수 있는 가능한 사태 중에서 가장 확실히 중대한 신탁 위반이며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기도의 완벽한 선언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인민은 무지하고 항상 불만에 차 있기 때문에 인민이 불안정한 의견과 불확실한 변덕 위에 정부의 토대를 쌓은 것은 정부를 확실히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게다가 인민이 기존의 입법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정부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민은 이미 그들이 익숙해진 체제에 잘 알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초적 결함이 있거나 시간의 흐름이나 부패에 의해서 우발적인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심지어 온 세상이 그 결함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정해도 그것을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민은 그들의 낡은 제도를 버리는 것을 이처럼 지체하거나 꺼리므로 현재는 물론 과거에 이 왕국에서 일어난 많은 혁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 귀족, 평민들로 구성된 예전의 입법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분노의 찬 봉기로 몇몇 군주의 머리 위에서 왕관이 벗겨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민들이 그 왕관을 다른 왕가로까지 옮긴 적은 결코 없었다.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는 인민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담을 벗어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추구하는데 그러한 기회란 인간사가 변하기 쉽고 어리석음과 우발적인 사고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닥쳐오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반란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오직 정부의 제도와 법률에 근거를 둔 권위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든 무력으로 그러한 제도와 법률을 망가뜨리고 무력으로 그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반란자, 레벨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와 시민정부에 들어감으로써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그들 간의 재산, 평화 및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력을 내세워 법률에 대항하는 자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곧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반란자이다. 입법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인민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재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인민이 세운 그리고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권위를 파괴함으로써 그리고 인민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전쟁 상태 곧 아무런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무력의 상태를 도입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부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결속을 해체하고 인민을 새로운 전쟁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된다. 그리고 만약 무력으로 입법부를 제거한 사람들이 반란자라면
입법자들 곧 인민의 자유 및 재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선임된 자들이 앞에서 밝힌 대로 바로 그 자유와 재산을 무력으로 침해하여 박탈하고자 할 때는 그들 역시 반란자와 다름없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애초에 그들을 인민들의 평화의 보호자와 후견인으로 임명한 인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리고 죄질이 가장 나쁜 의미에서 전쟁 상태를 제기하는 반란자들이 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자연법의 일부이며 그것이 왕 자신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동체에게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왕에게 재차 복수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왕이 특수한 몇몇 개인들에게 개별적인 증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두머리인 국가 전체에 대항하여 참을 수 없는 학정을 통해서 인민 전체 또는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폭정을 자행한다면 그런 경우에 인민은 단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의 군주를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민은 그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든 적절한 존경과 존중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격퇴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폭력에 대해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연에 반하기 때문이다. 인민에게 기도되고 있는 위해를 인민은 그것이 행해지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 네로는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의 목을 잘라버리고 도시를 전부 불과 칼로써 황폐화시킨 연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어느 왕이든 이와 같은 음모를 머릿속에 품고 진지하게 추진하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 순간에 국가에 대한 일체의 배려와 생각을 포기한 셈이다. 아마도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로써 왕으로서의 존엄의 주된 부분, 곧 그의 왕국에서 하느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는 그의 인민의 자유를 주에 깊게 보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배반하여 그들을 외국의 권력과 지배하에 강제로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왕국을 양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이전에 가졌던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원래 그 권력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법률이 침묵하고 있거나 모호한 사안 그러나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사안을 놓고 군주와 일부 인민 사이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러한 사례의 경우 적절한 심판관은 전체로서의 인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주가 그에게 맡겨진 신탁을 수행하고 있고 법률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군주가 신탁에 반해서 또는 신탁을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래 의도한 신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적절히 판단할 사람으로 최초에 그에게 그러한 신탁을 부여한 전체 인민 이외에 달리 누가 있겠는가?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